귀한 음, 제가 참 존경하는 김기석 이제 우리 신부님이시죠. 신부님. 총장이라는 타이틀로 포스터 만든 거 보고 좀 싫어하셨어요. 그냥 신부님으로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뜻을 잘 해야지 그래서 총장님이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총장님 소개해 주시고 이제 세미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라시안 포럼이 이제 네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중한 그릇에 담겨질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포항을 중심으로 변방에서 중앙으로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유라시아 포럼의 그 지경이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또 이렇게 평화, 과학과 종교 그리고 평화라는 굉장히 원대하고 중요한 이런 큰 대주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배움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지식의 향연을 들려주실 김기석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원포, 유라시아 원 이스트 포럼, 한동회 포럼에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또 여러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공부도 좀 일천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면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가 굉장히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아주 소녀 시절에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 가장 이렇게 원초적인 호기심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냥 또 이 편하게, 장마철에, 이 한여름 무더위에 그냥 우리 지적 유희를 좀 즐기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정진호 회장님께서, 여러 차례 저의 좀 인생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아주 필살기인 여자 꼬실 때만 얘기하는 그 저의 좀 소년 시절 얘기를 풀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 친한 사람이 아니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 유언포에서 친밀한 관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중에 먼 길 찾아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유언포 회원 이 방문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도록 하죠.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50분인데 한 10분 정도 저의 얘기하고요. 한 2, 30분 그 과학과 종교 얘기하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를 그 평화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아예 출생 이런 것부터 다 그냥 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9년 돼지띠 충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의 기억이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난 분들 기억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역시 평범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말에 큰 어떤 일이 닥쳤습니다. 칠남매를 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나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인가 4인데 그 칠남매를 두고 저는 딱 중간이었고요. 막내는 당시 3살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악화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거의 인생을 포기하시는 정도가 되니까 칠남매의 운명이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7살 위에 큰 형은 당시 충주에 있던 그 공업전문학교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지원할 나이가 되니까 만 18세가 되니까 군대를 빨리 가셨고 그런 식으로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근데 아직 어린 이제 남매들은 부모도 없이 집안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국민학교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제가 6학년이 되던 때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직선제를 했어요. 학급 학급 반장을 뽑는 거를. 근데 동정표를 받아서 제가 리더십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동정표가 쏟아져서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반장을 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 만에 일방적으로 선생님한테 해고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너 반장하지 마. 그래서 딴 학생이 반장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을 일일이 얘기하자면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가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늘 그렇진 않았지만은 이제 빈곤의 최저 선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굶주림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자야 되고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날 그런 날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막 그런 겨울에 그래서 어느 날은 뭐 굶주림이라는 게 제가 겪어보니까 계속 한 1초도 빼놓지 않고 괴롭혀요. 엄청난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은, 사람이, 어린 나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 이 먹는 것에 그 종속이 된다는 것. 그 24시간 머릿속에서 먹을 것만 이제 막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굶주림은. 그러니까 그것에 뭐, 하니까 이렇게 동물보다도 못한 어떤 상태에 빠진다는 게 자존심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좀 비약하자면은 우리 사회의 제일 남남 갈등의 큰 갈등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산업화 세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덕에 먹고 살게 됐다. 그러니까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 파괴쯤이야. 크게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사고방식을, 80년 내내 저도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민주화 운동에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사고를 이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이건 논쟁으로 가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인간 이하로 끌어내리는지를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눈이 하얗게 쌓인 날 아침에 굶주림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유일하게 자는 거예요. 자니까 최대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물을 마시고 자거든요. 그럼 소변이 마려서 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서 겨울에 아침에 보면 눈이 속히 쌓여 있는데 어떤 그런 서러움 같은 거, 정말 100세기 이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랬다면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때때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약간 어떻게 집에 돌아오셔서 고향 마을이 원래 지금 비내 섬으로 유명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불시착을 거기서 촬영했다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 고향이 거긴데 거기에 어릴 때 이제 충주 시내로 이사를 왔지만은 이제 제 고향은 계속 거기입니다. 집성촌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도 계속 그런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신 기억 때문인지 강에 나가서 뭐 호구지책도 할 겸 세상에 잡은 것도 잊어버리실 겸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직업 삼아 하시게 돼서 따라가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한강, 남한강, 그 탄금대 아래에서부터 저기에서부터 여주 근처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준학을 해봤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14살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여름에 그 강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강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배라는 것이 그야말로 쪽배입니다. 아주 작은 두 사람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인데 그 배를 타고 강에서 준학을 놓거나 걷거나 하면서 이제 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강에서 이제 오후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물살이 거의 없는 그런 소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눈앞에서 보라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은 다 평지죠. 유일하게 내가 타고 있는 배만 뭐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번개를 맞아서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지금이 이제 충주댐 아래 조정지댐이 있고요. 그 아래 조정지댐에 의해서 다 강변이 다 모습이 변했고 뭐 또 자전거길, 4대강 사업으로 많이 변형됐지만 옛날에는 강변 근처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육로로서 접근이 잘 안 되는 늪지 같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늪이 많이 옆으로 펼쳐진 데는 육로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배만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약간 반호수, 강과 연결된 그런 호수 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 천혜의 비경 같은 그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런 곳에 한 번은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게 됐는데 아버지는 고기를 팔러 충주로 가시고 안 돌아오셨어요. 밤중에 호수에 아무도 없는 곳에 텐트에서 이제 나 혼자 자는데 뭐 당연히 뭐 공포감에 뭐 거의 그냥 경직이 돼 있었는데 한밤이 됐는데 물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에 뭐가 펑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뭐 정말 뭐 이묵이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여서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잠은 잘 수가 없고 나중에 정말로 견디다 못해서 틈을 열고 내다봤어요. 무엇이 있는지. 그랬더니 달밤에 그 잉어들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그 물의 수면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옆면으로 부딪히면서 펑펑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제 느낌에는 한 1m씩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 올랐다가 탕탕 떨어지는데 정말로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주 원초적 자연의 모습 그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정말 몽상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감성을 나름대로 지키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시를 쓰거나 이럴 수 있었던 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저에게 또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만 5년 동안, 제가 요즘 무슨 옛날에는 소년공이란 말은 없었는데, 정치인들이 써가지고, 소년공 생활을 했습니다. 공돌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샌베이 공장에서 일을 해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샌베이 기술자, 준기술자의 나이가 어려서 다 좀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거의 해서 제가 샌베이 두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샌베이 공장은 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문을 닫아요. 이렇게 장마철에 습기가 차면은 그 과장은 다 북져가지고 소용이 없거든요. 더위가 오면.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주로 어디로 가냐면 빙가루 공장. 여름에 이제 많이 그 일선잎이랑 또 주물 공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했는데 제 하나의 기억은 주물 공장, 충주에 있는 주물 공장이 그야말로 시다죠. 이제 몸이 다 큰 형들은 이제 그 용광로에서 그 쇳물을 받아서 갖다가 가다에다가 부어가지고 뭐 이런 농기구도 만들고 그 아궁이 뚜껑도 만들고 또 가마솥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막 어디 뭐 이렇게 송판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포장도 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때는 그게 무슨 물건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딱 포장을 해서 도장을 이렇게 스탬프를 딱 찍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 딱 찍더라고요. 그 충주 시골에 주물 공장에서 그게 뭐냐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맨홀 뚜껑. 그 당시에는 뭐 충주 같은데 맨홀 뚜껑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무슨 용도인지 몰랐지만은 맨홀 뚜껑을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주물로 떠서 연마로 갈아가지고 선반으로 깎고 갈아서
매놀 뚜껑 수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을 때 우리 정말 그 시골의 공돌이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뿌듯했는지 그게 이제 70년대 73년인가 4년인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산업 엽고대 수출 엽고대 일원이 된 거죠. 14살 나이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어딜 갔었냐면은 충주를 떠나서 여기 인천의 부평에 공다빈 시계 케이스 그 당시에 그 애니카라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케이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쪽에서 기계를 받아서 또 조립해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그랬는데 거기서 1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한 200명이 넘던 것 같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정이 한 그 스테인레스 철판이 들어와서 프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검사까지 한 공정이 한 25개 공정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이죠. 그런 데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 입사 자격이 중학교 졸업 이상이에요. 이제 저는 국졸이거든요. 근데 거기 입사서를 써야 되는데 정말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기 먼저 가 있던 충주 출신 친구들이, 그럼 써!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걔들한테 충주 중학교 몇 회?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쓰고 이제 다행히 무슨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기계에 영어도 쓰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졸하고 중졸이라고 쓰는 제가 위장 취업에 대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조퇴, 중퇴 이렇게 써는 위장 취업이 아니라 저도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70년대 위장 취업을 했고 거기서 1년간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형들이 도장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갖고 나왔더니 으슥한 대로 부르더니 야 찍어. 그래서 도장을 찍었더니 이제 그걸 다 걷어가지고 딴 애들 도장도 다 찍어서 모아가더니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회사 분위기가 공장 분위기가 막 살벌한 거예요. 뒤숭숭한 거예요. 봤더니 막 공장장이 다 그 형들 막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막 면담하고 이게 이제 겁먹고 나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 금속노조인가 이제 가입하는 거를 누가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희망서를 찍어서 가입해서 내서 금속노조로 보니까 금속노조에서 이제 통보가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저기가 내려왔어요. 너 이거 진짜 자의로 찍은 거 맞냐? 그래서 거기다 다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노조비가 100원인가 뛰는데 이거 100원 떼어도 좋으냐?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아무도 또 거기다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탈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겠죠. 노동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회사가 하는 게 그러나 이제 당시는 워낙 이제 권위주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주동했던 그 형은 저희가 이제 자취방 이런 데서 술 먹고 그런 걸 보긴 했었는데 그 형은 잡혀갔다고 해요. 이제 무슨 폭력 사건으로 이제 회사 관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시비가 붙어서 폭력범으로 잡혀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노동운동을 그렇게 살짝이나마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해 본 것이 이제 76년 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77년 봄이 됐는데 저희 약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처럼 역할을 하셨던 큰 누나가 5살인데 야 남자가 국졸 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니 중졸은 돼야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77년부터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다행히 시험은 잘 떨컥 붙어서 77년 8월에 중학교 과정 붙고 나니까 이제 또 원래는 그 과정만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그 다음 과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고검이라고 합니다. 고검은 중학교 과정을 고검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그 다음에 듣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재수생처럼 된 거죠. 대학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국절 공돌이가, 대학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종로 일가에, 종각에 있었던 그 제1검정고시 학원을 등록하러 간 날, 종로에서 잡혔어요. 이 토끼머리에, 경찰이 토끼머리 해가지고서, 그 다찌차라고 그러죠. 트럭에다가 막 몰아넣어가지고 몽둥이로 막 바깥에서 때려가지고, 그냥 그 차 한 대에 막 몇십 명씩 그냥 안 맞게 해서 안 오르고, 했더니 이제 장발 단속에 걸린 거예요. 장발 단속에. 그래서 저 이제, 그 아마 이제 가서 종로경찰서 가서 몇 시간을 그 쪼고리가 앉아 있었는지, 그래서 제 순서가 돼서 나 이제 그 한 명씩 불러내서 이렇게 바리깡으로 옆머리를 확확 밀어내는 건데, 나를 딱 보더니, 너 머리도 안 긴 놈이 왜 잡혔어? 그래서 판례 나야 되니 순방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공들이니까 머리를 길렀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장발을 막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게 너 뭐야? 그래서 뭐 재생이야. 그래서 공장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발 단속도 걸려보고 전화기간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시위하다가 잡혀간 게 아니고 장발로 잡혀간 38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 위치에 갑자기 서게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되게 결과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던 때에 갑자기 이제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이제 돌아가신 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고, 7월 달에 갑자기 이제 자취방을 오려고 방을 알아보고 오는데 이렇게 비를 맞았습니다. 비를 맞고 왔는데 그때부터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 줄 알고 감기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일주일 한 열흘 2주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여기 서대문에 있던 적십자병원에 있었는데 뭐 계속 검사를 해도 뭐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급성 무슨 파선암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좀 입원해 있다가 뭐 가지고 있었던 돈 다 까먹고 다 하고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 검사비하고 약물 치료비가 치료비가. 그래서 조금 모았던 아주 그 공부하려고 서로 추천에 뭐 형하고 이렇게 셋이서 모아놨던 돈을 다 홀랑 이제 까먹고, 형은 이제 다시 그 전에 이제 졸업하고 어디 좋은 현대 자동차 취업했다가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올랐는데, 다시 취업하러 어디 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취업이 너무 잘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79년 이제 저도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처음 봐요. 갑자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대학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7, 8월 한참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또 생활전선으로 나갈 수도 이럴 수도 없다고 해서 생활비 다 떨어지고 이런 시기를 이제 겪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경험을 이제 해서 제가 한국 항공대학 항공기계과를 이제 갔습니다. 편하게 많이 이제 보조도 많이 해주고 뭐 학비도 싸고 그런다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원래 제가 그렇게 검정고시하면 이과하기가 어려운데 과목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이과를 한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우주에 대한 관심, 과학에 대한 그 지적 호기심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이렇게 가슴 벅찰 정도로 있어서 했는데, 막상 또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는 기계과를 선택했어요. 뭐 형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마침 80년이었고 항공대는 그때 국립환원 투쟁을 3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서울에 본 5월 13일 날 연대생들이 배경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나서 세종문화관을 시위하고 14일, 15일, 5월 14, 15일 서울역 15일 밤은 서울역 폐공까지 그 시위 현장에 저도 이제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계엄이 이제 5.17 나고 뭐 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다 이거 흩어지고 저도 이제 다시 고향에 가서 뭔가 좀 연예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80년이라는 그 시대가 저는 이제 급격하게 신분 변화도 겪었지만 또 민주화 운동이 좌절되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고 뭐 이제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돼서 1990년 이제 사제서품 성공해서 사제서품을 받게 됐습니다. 1987년 그 민주화운동 때는 제가 성공회 청년연합회 회장이어서 그때 우리가 국민운동본부 성공회 대성당에서 모여서 그 국민 6월 항쟁 선포식하고 할 때 저희 청년들이 그 방송 종탑에 그 스피커 걸고 서울 시내를 향해서 6월 10일 낮 12시 33인 대표들 모여서 다는 못 모였지만 방송하고 그랬던 일들을 이제 저희 청년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6.29 날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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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되게 이렇게 뇌리에 생생하고 그 다음에 7월 9일 이한열 장례식 하고 이제 노제하고 그럴 때까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저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과 성공회 청년들 함께 그 민주화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그 정준호 회장님이 얘기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참 이런 좀 공석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인생 얘기를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네, 여기 이제 발표자 소개가 간단하게 있고요.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지금 성공회대 교수가 이번 8월까지 제가 썼습니다. 이번 학기를 8월 30일로 성공회대학교 교수 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평화의 씨앗들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무슨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원 회장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급여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동역 사업을 하는 거고요. 과학과 종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특징을 꼽으라면 세 가지를 꼽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술, 하나는 종교, 하나는 과학. 이것이 우리가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능이 높은 코끼리 같은 경우에 훈련시켜서 붓을 쥐어주면은 코끼리가 그림도 잘 그리기는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예술 행위를 한다 할 수는 없고요. 인간만이 가진 정말 그 호모사피언스 30만 년 전에 출현한 또 유인원과 한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호모사피언스는 예술, 종교, 과학으로 유일한 아주 독특한 그런 한 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이제 모순된다, 갈등된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갈릴레오 재판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인데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하게 통념적으로 충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지지했다는 것에 대한 종교 재판이 아니고 굉장히 거기에 배경에 복잡한 내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학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넘어가고요. 종의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요. 통념은 진화의 메커니즘을 밝혀내 창조의 허구를 드러냈다, 입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 헤게모니 투쟁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을 둘러싼 무슨 얘기냐면 과학계에 당시까지
주도권, 지배했던 성직자 계급에 대한 신진 과학자들, 부르주아들의 도전의 성격이 컸고요. 다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당시 자신의 이론이 자신의 종이기원에 담겨진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당시의 기독교 또 자기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쟁으로 끌고 간 것을 원치 않았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좀 약간 이렇게 패거리를 좀 지어서 그런 어떤 그 논쟁으로 끌고 가고 그런 성격들이 강합니다. 여기에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1960, 그러니까 다윈 종이기원 발표한 지 1년 후에 옥스포드에서 영국과학진흥협회에서 이제 진화론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토마스 헉슬리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해서, 열렬히 지지해서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헉슬리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당시에 과학협회 부회장이었던 그 사무엘 윌버포스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당신의 경우는 두개 쪽이요, 모개 쪽이요? 하고 이제 조롱을 하니까, 헉슬리는 신께서 부여한 지성을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면 나는 기꺼이 인간 대신 원숭이 조상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를 통해서 지상 논쟁이 이어졌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진화론의 판정승으로 밝혀졌지만은 굉장히 그 지성적인 토론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윌버포스도 뭐 당시로서는 굉장한 조류학자였고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후대에 희화하고 서로 어떤 진리와 그 독선의 대결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과학과 종교를 선과 악으로 묘사한 책들이 유럽의 지성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성과 독선의 투쟁, 버틀란트 러셀 역시도 그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제목을 그렇게 이성과 독선의 투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알프레드 노스파이테드 같은 가정 철학자로 알려진 경우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원리는 영원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과학은 종교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반이다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고요. 샤르댕 같은 경우도 예수의 사제이면서 고생물학자였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을 했고, 인류의 모범으로서 예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1960년대에 들어서 이 간학문대화, 인터디스플리너리 다이알로그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이정표를 놓은 학자가 이안 바바입니다. 이안 바바는 원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과학사에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과 종교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연구를 펼친 이후에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 관계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세 사람 다 영국 사람인데 존 폴키몬이라는
영국의 수리물리학의 전선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캠브리지의 그 루카스 숙자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그 뉴턴 이래 내려오는 최고의 명예로운 그런 과학자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자리인데 그가 50세 되던 해에 신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과학과 신학 모두 진리의 동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서 피커기라는 생화학자는 과학과 종교라는 인간의 지적 활동은 DNA가 두 개의 줄이 꼬여서 하나의 그 유전 정보를 형성하듯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안 바바가 이야기한 그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이라는 네 가지 관계로 있는데 갈등을 보자면 뭐 한국 사회에도 이런 갈등이 좀 심한 편인데 과학계에서는 물질적 환원주의, 메터리얼 리덕셔니즘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은 물질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다. 당신이 이러쿵저러쿵 고상한 그런 예술이니 영혼이니 영성이니 해도 결국은 뇌에서 벌어지는 물리화학적인 현상의 부수 현상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한편에는 비블리칼 리터럴리즘이라고 해서요. 그 성서 문자주의, 성서는 1.1획도 문자 그대로 각색되거나 임의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문자주의로 이런 입장이 이제 과학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과학만능주의나 인식론적 제국주의 과학 쪽에 또는 종교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이슬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과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제 독립은 우리가 축구처럼 하나의 구장을 쓸 필요가 없다. 배구나 테니스처럼 네트 쳐놓고 양쪽에서 각각 플레이를 하면 된다. 해서 이제 서로 이거는 제이 굴드라는 생물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노마라는 용어를 쓰면서 서로 각자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고 칸트가 일종의 템바금을 했죠.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과학과 종교의 영역을 그 고유한 독자적인 영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경계질문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굉장히 근본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는가? 이런 경계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도메인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은 구조를 보면 굉장히 평행이 된다. 방법론적으로는. 즉,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관측 실험을 통해서 이론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는 어떤 특정한 계시나 신비 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 교류화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두 영역이 그 어떤 그 개별과 어떤 또 교류화, 이론화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통합하려는 시도가 자연신학이라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이안 바바를 필두로 해서 이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의 대표적 주제들은 한 5가지 되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 영역의 역사적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우주론, 천문학의 영역에서 질문들이 있고요. 창조와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학, 물리법칙과 섭리. 네 번째는 생물학, 진화론과 창조론, 우연과 필연, 진화의 목적. 그리고 5번째는 최근에 신경과학, 뇌과학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심오하고 좀 골치가 아픈데요. 몇 가지 지금 서양에서 한 케이스를 한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양자의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는
서품 받은 과학자들 협회, 그 다음에 이안 남지 센터 옥스퍼드에 있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CTNS, 그리고 존 템플턴 재단 네 가지인데요. 이 오데인드 사이언티스트 소사이어티는 뭐냐면은 과학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석박사 학위 이상을 한 사람들 중에 성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짜증이 나는 게 영국이나 이런 데 갔더니 더블 디그리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2개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과학 분야에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 철학, 종교, 신학에서 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같이 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쨌든 여기 그 성직자들은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닌데요. 몇백 명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지하게 과학을 다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과학 공동체의 신앙을 소개하고 또 교회의 과학을 소개하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존중하는 게 좀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바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안 람지 센터는 옥스퍼드에 있는 건데요. 이안 람지라는 그 굉장히 정말 그 철학과 또 종교학, 과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드러낸 이안 람지 교수를 기념해서 만든 센터인데요. 여기 역시 이제 이런 과학과 종교를 해서 진흥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매년 6월에 전 세계에 이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5월 달에도 보면은 그 세미나 한 주제가 퀀텀 펀더먼털리즘 앤 비올로지컬 리버티, 양자역학의 한계와 신학적 자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 어떻게 되나 굉장히 섹시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퀀텀 펀더먼털리즘은 뭐 다시 양자 컴퓨터 때문에 굉장히 이 양자역학의 현상들이 새롭게 조명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CTNS는 버클리에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로버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이 사람의 교수직 자체가 이안 바바 프로페서입니다. 이 사람의 교수직이 되게 였고요. 은퇴를 지금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GTU라고 해서 연합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연합 신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TNS에서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재단인데, 존 템플턴 재단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우리나라 한경재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이렇게 마더 테레사가 아마 1회 수상자일 것 같은데, 이 옛날에는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상을 주었지만은 80년대부터는 90년대부터서는 이번 여기서 이렇게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atalyze conversation that enable people to pursue lives of meaning and purpose. 그래서 좀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심대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펀드를, 이 사람들의 자랑이 노벨상보다 많이 준다는. 네. 이 이야기가 아마 이제 과학과 종교의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존 폴 흉어 같은 경우는 이 비판적 실제주의를 이제 과학이 지금 이 방법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 다룬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의 어떤 언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묘사가 안 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서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 모델은 실제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적 현상들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GPS라든지 다양한 컴퓨터에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활용은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데 실제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뭐 중첩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뭐 인식론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과학 비판적 실제주의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 같은 것에 오류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좀 독단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 시대의 열린 종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도주의, 비아메디아 정신의 표현에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그 신학에서의 교훈이 있는데요. 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는 못했지만은 관여한 환경단체들이나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경향성에서 좀 근본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사와 악마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친환경, 친자연은 뭐그 100% 아주 순결한 그런 좋은 것이고 어떤 인공이나 개발이 들어간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오히려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생태 환경 운동을 확산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비판적 실제주의. 그리고 이제 과학과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평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소개한 내용들인데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칼 세이건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모스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전쟁에서 가장 그 초대형 폭탄이 TNT 20톤 규모를 20톤을 때려 넣은 초대형 고폭탄이 블록버스터라고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충 한 블록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드레스덴이 독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폭격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블록버스터로다가 폭격한 다음에 이거는 영국의 이제 코벤트리 대성당이 폭격받은 후에 당시 모습. 이거 지금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처칠이 이 폭격 다음날 여기를 가서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의지를 호소해서 불굴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히로시마의 사진이고요. 수폭탄이 오늘날 그 22년 영감에 나오는 지금 세계 각국이 보유한 핵탄두 현황이고요. 뭐 군축을 해서 많이 미소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북한에 핵 아마 20개라는 것은 뭐 되게 22년 스톡홀름의 통계인데 되게 좀 최소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칼 세이건이 얘기한 때에 비해서 핵무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줄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뭐 거의 큰 수치적인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칼 세이건의 이야기 말에 따르면은 전 세계가 우리가 보유한 핵 무기의 폭발력을 나누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 하나당 하나의 블록버스터를 안겨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한 블록을 날려버릴 수 있는 20TNT 20톤 규모를 배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약간 인류가 조금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어떤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전쟁을 억지력을
하기 위해서 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한다는 그런 논리가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이후에 세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인류가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거죠. 폭탄의 황제라는 구소련이 개발한 50메가톤의 짜르본바의 건데 이 폭발력이 가공할 정도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장난감 수준이에요. 자그마치 얼마 차이냐면은 3,5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TNT,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3,000배가 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한 폭탄 하나가. 그러니까, 이때 하나로 거의 10만 정도씩, 사망을 했는데, 그 이상 사망을 했는데, 뭐 단순하게 10만 곱하기 3,600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아무리 큰 대도시라도 거의 절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이 이야기도 코스모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왜 외계인하고 연락이 아직도 안 닿을까? 외계하고 왜 문명의 수신이 지금 아직 안 될까라는 질문에 출발해서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고안했는데요. 외계 문명과 우리 인류 말고 외계의 지적 문명과 교신이 가능한 수를 방정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은 마지막 쭉 우리가 추론해서 가능한 그 경우의 수들을 곱하는데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은 문명의 지속 기간입니다. 지적 문명의 지속 기간.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지적 문명에 도달해서 외계로 전파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20세기 중반 정도입니다. 전파 개발은 20세기부터입니다. 100년 정도예요.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100년이 됐는데 100년 안에 우리는 짜르본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명은 우리의 과학기술은 항상 폭발력에 증대하고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문명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은 계속해서 더 발달할 텐데 그러면 인류가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 저는 뭐 종교인이니까 이걸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영성도 같이 우리가 인류가 같이 향상되고 있는가? 오래전 영화라면 1997년 칼 세이건 원작 영화 컨택트에 보면은 그 외계인이 이 주인공의 아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성취를 했느냐, 당신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우리의 어떤 싸우고 이 좁은 남한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남남 갈등하고 남북한 싸우고 또 지금 보면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스멀스멀 더 피어나고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수준으로는 어떤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핵 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명의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동안 일반 세속사회에서 공공 영역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꼭 종교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도덕적 능력,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 연민의 능력이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이야기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사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는데요. 국경선 평화학교 지난 6월 6일 날 한반도 평화의 날 선언하고 모였던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에 내용들 나오고
이분이 이제 설립한 11년 전에 설립하고 저 뒤에 보이는 지역이 다 북한 DMZ 지역이고 여기가 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제 인생에 정씨 성을 가진 3명하고 인연이 깊은데 한 사람은 저 아내고요. 한 분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진호 대표님이고 다른 한 분은 정지석 목사님인데 굉장히 그 비전을 가진 분들의 이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경선 평화교의 모습들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DMZ 동산에서라는 초등학생들이 부른 그런 노래 유튜버인데 시간이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런 최근에 지난 7월에도 호주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DMZ 평화순례 걷기를 했고요. 이거는 저의 완전히 개인적인 처음에 제가 3가지 예술, 종교, 과학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해서 예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화, 시흥의 광국지를 그렸고요.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한 신비를 그림으로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제임스 웹 망원경 찍은 사진, 전체 사진들을 유화로 그려보았습니다. 이거는 몽골자리 성문이고요. 창조의 기둥,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런 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서두에 있는 우리 신부님의 약간 좀 인생 스토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복원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과 결핍은 걸작을 만든다. 동의하시죠? 불가마에서 도자기가 나온다는 사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도자기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또 신부님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정진호 교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을 때 저희 포럼은 굉장히 정말 큰 그릇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다양성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학과 예술과 과학과 평화의 연결성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울림이 되는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일한 감동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